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나주 동학국민혁명에 대해서 나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저는 역사학자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이 있기까지 방금 민주노총 나주시 지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나주시 지부에 아주 물심양면의 후원이 있었고, 그리고 주관단체로는 나주사랑 시민회, 또 나주농민회, 특히 우리 이 지역의 나주시의 국회의원이신 신종훈 의원실, 우리 지금 받은 자료집, 그 다음에 이 현수막 비용을 다 해줬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한 권이 사실은 7,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부 정도를 찍었고요. 저는 역사학자이고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은 한 300매, 원고지 300매를 썼습니다. 이 학술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연을 아마 나주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 수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 나주 시민이기 때문에 129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 10분부터 시작해서 2시 10분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나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재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오늘 강연 주제가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는 금성관의 모습입니다. 129년 전에 금성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성관에서 129년 전에는 침략자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가 주둔했던 이 여기를 사용했습니다. 며칠을 썼느냐? 37일간을 주둔하면서 우리 동학농민군들을 학살 명령을 내린 지휘본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문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5대 전투 중에 첫 번째 전투가 서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나주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129년 전에는 전라 우영의 군대 관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주 목사 민종렬이 호남 초토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동학농민군들을 잡아오게 해서 처형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강연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고요. 주로 항일 투쟁사, 최근에는 전봉준 최시영 독립유공 소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논문입니다. 이건 전 학술 논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챕터인데요. 1시간은 제대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는 1894년 나주와 시대 정신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894년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그 이전에 봉건 왕조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우리 근대사가 시작이 되는 혁명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1894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에 봉착했느냐?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그 신분제 체제로 유지되던 그 조선 왕조 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집권수가 설치가 돼야 되고 폐진개혁이 추진이 되던 대내적으로는 반봉건 민중화 운동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흔히 1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투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침략자 일본군이 8,000명을 일본 군대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고종과 민비를 포로로 잡고 정권을 민씨 정권에서 친일 개화파 정권으로 타도를 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국권이 강탈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동학민혁명에 참여했던 정봉준 장군을 포함한 이분들은 바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일 항쟁을 통한 국권을 수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기가 1894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봉기는 탐관 오리 숙청이라든지 민씨 척족 정권, 신분제 폐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은 국권이 침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94년 9월 10일 날 삼내에서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한일 무장투쟁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에서는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그 양반 유생들 서상철이라는 사람이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하느냐? 갑오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주에서 시발이 돼서 일어난 나주 을미의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89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96년에 일어난 나주 을미의병이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공통점은 뭐냐? 항일 투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역사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1920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양반들의 그 압제, 그 노비라든지 백정, 농민들에 대한 압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탐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간섭이 만약 그 당시 1894년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때 그 전봉준 장군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지휘부 세력하고 고정 임금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혁된 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했다. 근데 일본군이 이 나주에 그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기 위한 지휘본부가 생길 정도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미나미 고시로가 최정예 부대 660명 3중대를 데리고서 용산에서 출발해서 나주까지 와서 동학농민군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근데 일본에게 이게 파괴됐습니다. 근데
1894년에 그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이 전봉준의 동생으로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분이 손병희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동학 최시연의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전봉준 장군, 손병희는 다 해월 최시연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1919년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도교가 중심이 되되 기독교와 불교까지도 힘을 모아가지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자. 3.1혁명을 바로 손병희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혁명, 바로 손병희, 그래서 3.1절 하면은 7,000명이 일본군에게 죽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5만 명이 아주 곤욕을 치른 엄청난 혁명이 바로 3.1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확히 25년 뒤에 일으켰어요. 박은희 선생은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조선 왕조와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그 원인을 쓰면서 이렇게 한국 통사에서 15년입니다. 이 가보년의 동학난, 흔히 예전에는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은 전부 정부에게 있고 인민에게 있지 않다. 만약에 자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인민들 같았다면은 그런 폭정을 일삼고 있는 정부는 하루도 용납하겠는가? 폭정과 학정을 일삼는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의 근대 역사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존 노크라는 그 영국의 사상가는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의 1차 혁명에 참여한 분들은 이러한 폭정과 학정에 맞서서 또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혁명 전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주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또 사실은 전라도에 그 전주에 가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주목이 있고 그 전라도 명칭의 하나의 소속이 된 나주목이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근무를 했고 굉장한 그 영향력을, 그리고 나주목은 1894년에는 12개 분현을 목사가 전부 관할했습니다. 굉장히 그 세수가 가장 많이 세수를 거둬들이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 나주 출신으로서 동학을 믿는 분들 한 1000여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대족주라고 합니다. 한 400명, 500명의 수하가 있는 사람들을 동학의 지도자를 접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주에 이미 1000여 명의 수하가 있는 동학 교인이 있는 오건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주에서 이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주가 4명이나 있었어요. 또 접사가 있고 직강이 있고 직강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강도 19명이나 있었습니다. 대접주 오건선, 나주 오시였습니다. 삼가리 세동 출신, 양방 유생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고부 농민봉기가 1월 10일 날 일어났는데 고부 농민봉기에도 참여했습니다. 장성전투 전주성을 함락할 때도 참여했습니다. 백산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 동학농민봉기 때도 오건선은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로 서성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건선은 마지막
남삼촌 전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주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는 나동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주 나시인데 택촌에서 태어나셨고, 그 최재호 선생이 만든, 여러분들 인내천 아시죠? 사인여천. 사람이 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을 믿는 사람은 조선 왕족 관상제도라든지 양반, 중인, 그 다음에 농민, 백정, 노비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학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꿈꾸고 거절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도 고구농민봉기 때 이미 500명을 인솔해서 고구 관할을 점령할 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보면 189 사건에 이 500명의 그 수하가 있는 지도자가 나주에서 나왔으면은 이미 나주에는 그럼 언제 동학이 퍼지고 동경대전이나 용감사를 읽었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80년대에는 나주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 가면은 동학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는 그 고창접주 신정옥과 함께 그 나주를,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이 왜 나주성을 점령하려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는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전봉준 장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우금치를 점령해야만이 개혁적인 그런 정부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 있죠. 나주도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점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주 목사 민족련이라든지 수성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접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도 이렇게 그 장성 전주를 점령할 때도 참여를 한 걸 보면은 대단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록에 보면은 나주의 성을 공격할 때 선봉으로 참여했다. 서성문 전투라든지 그 이후에 많은 전투가 5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수성군이 굉장히 나주는 셌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남삼촌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손아중과 최경선은 광주 지역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해산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나동환도 어등산에서 아마 그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처갓집에 숨어 있었고 이런 그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이 나동환이 당시 동학농민혁명 시기 사용했던 칼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 그 유생인데도 동경대전을 열심히 읽고서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들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나주의 유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 지정재단에서 파악한 바로 나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 10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라든지 무안보다도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광주나 무안 경우는 한 40~5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그
그 반봉군 투쟁과 항일 투쟁에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그럼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 나주에 향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주는 천년 목사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서 수탈을 하도록 이거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주에서 밀란이 터지고 이게 혁명으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그 굉장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학자 연구를 상당히 했고요. 그런데 나주 밀란이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한 3년 전 집중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일어났는데 1889년에서 91년까지는 나주 관악을 점령할 정도로 밀란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이미 그 1891년에 그 나주 밀란을 수습했던 이면상이라는 암의 의사가 나주 밀란을 수습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 부패를 하고 있는 향리 고재훈이라는 우두머리 향리가 있었어요. 그 밑에 여러분 선생님들 아는 무슨 정석진이라든지 김창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시기에 전부 그 고재훈이가 수탈할 때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전라도 암행의사 이면상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사한 향리와 간악한 향리가 대단히 많은 곳이 바로 나주다. 그런데 1891년에는 그 나주 밀란 세력이 나주 관할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주 목사가 아주 그 곤욕을 치르고 나주 향리들이 또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밀란의 주동자들이 그 향리도 우두머리 향리가 호장이 있고 여러 개 그 직급이 있습니다. 밀란 세력들이 향리들의 그런 그 임명을 전부 바꿨어요. 또 구타도 당하고. 그래서 가까스 밀란이 이제 수습이 있는데 3년 뒤에 다시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이 서생문에 나타나니까 이 향리층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나주 밀란을 3년 전에 밀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면서 민족련이 항상 수성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군 지휘관은 전부 누구에게 지휘관을 줬느냐? 향리층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층들이 아주 그 죽기살기로 성을 막아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학살하는 그 아주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유림들이 향교도 있고 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림이 그러면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침략자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럼 나주의 그 의향인 나주의 유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동학농민혁명의 노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전부 향리층 민족열과 같은 입장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의 유림들이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 민족열이가 나주 유림들에게 그 군대를 조직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동학농민을 제거하는 부대를 민보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보군의 숫자가 나주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민족열 향리층 나주 유림이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압살하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렬 여우민씨 출신입니다. 이 민족렬과 나주 유림 향리를, 지금의 그런 그 향리는 지배계층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주의 목사가 발령하기 전에는 나주의 행정적인 일을 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주의 읍성 안에 살고 있는. 근데 나주는 목이기 때문에 다른 뭐 무안이나 해남이나 이런 데는 나주의 향리들이 굉장히 적어요. 뭐 30명, 4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나주는 12개 그 군현을 관리한다고 했죠. 이 기록에 보면은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가설들을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느냐? 제가 이 사료에 찾아냈습니다. 이거를 견디지 못했대. 6글자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저 천안 노비나 백정 그 농민들이 양반이라든지 향리 지방의 지배계층인 향리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 동학을 믿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다 하느님인데 무슨 신분제도가 있느냐. 그 노비제를 동학 그 경전에 보면은 용담유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에 입도하면 입도한 그날부터 군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입도, 동학을 믿는 사람은 백정이든 노비든 여자든 동학에 입도하는 그날부터 군자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도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황자들이 양반이나 이런 중인들, 향리들에게 맞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노비가 노비 문서를 불지르고 동학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정석진하고 나도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민족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 수성군의 군사령관이 정석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렬과 정석진이 써놓은 글에 보면은 이 비천한 종들이 우리들에게 대들었다. 종식자를 썼어요. 제가 이걸 찾아내면서 아주 쇼킹을 받았어요. 이 민족렬의 입장에서는, 정석진의 입장에서는 그 동학농민군들이 종으로 보였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된 게 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다른 나라가 돼. 일본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없는 백작 자작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그 나주시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일부 연구를 보게 되면은 그 나주는 의향이기 때문에 김천의 항일 투쟁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지금 보면은 연구가 한말 나주 의병에서 그 다음에 3.1운동,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세력들이 진짜로 척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1896년에 그 나주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그 핵심 세력들이 일본 군대가 8,000명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압살하려고 최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용산에서 나주까지 내려올 때, 나주에 그러면은
그 향리층하고 유림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제가 공부를 1894년, 1895년에 이분들은 반일 의식이라든지 반일 항쟁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나주의 이 시기에는 나주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이 김천일의 항일 운동 노선을 저는 이어받았다. 이게 사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주 동학 농민혁명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지금 그 삼자의 세력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성 탕제와 같은 초롱성, 지금은 다 읍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만은 나루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방어, 진지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시위 퍼포먼스용 뭐 죽창이라든지 아주 뭐 완구 수준이라면은 이 나주의 강군 수성군은 최정예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포, 장대포가 천봇 소총이 있습니다. 이 무기로 전부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어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민족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족열과 그 다음에 향리와 나주 유림들이 단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 성 밖에 있는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주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은 왜 실패했느냐? 제가 보기로는 방어 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인 형편없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농민군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작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장 시위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장 시위대에 대해서도 관군들은 무장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대단히 아주 전술이 미비했어요. 아주 게릴라 전술이라는 이런 걸 전혀 쓰지 못했어요. 그냥 모여있다가 그냥 대량으로 학살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 그 근대, 우리 역사의 시대 정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신분제가 없어져야 되고 탕마노리가 수청이 돼야 직강수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내 시대 정신, 대외 국권 수호, 시대 정신을 누가 차지했느냐? 나주 동학 농민혁명 세력이 차지했어요. 이것은 다른 정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나주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 정도로 연구가 됐어요. 그 전투, 제가 분석을 했어요. 한 14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향리층,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최근에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천수 박사님께서 나주 저주, 나동안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나주 동학 농민 개선서에 보면은 서성문에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 나주 동학 농민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5대, 저는 접전이 뭐 7대 전투니 8대 전투니 이렇게 쓰신 분도 있지만은 농민군과 수성군이 접전이 이루어진 것은 5대 전투였어요. 네. 그래서 그 5대 전투에서 기존의 연구를 봤을 때 1차 사료에 의거하지 않은 연구였어요. 무슨 연구가 있었냐면은 관군하고 농민군이 서로 그 접전을 벌였는데 양측에서 대량의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물타기 소술이 됐어요. 제가 2차 사료를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5대 전투를 민족열, 나주 목사 민족열이 중앙에 보고한 그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원사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각 전투별로 나주의 그 수성군들이
서성문에서 몇 명을 죽였고 남산촌에서 몇 명을 죽었는지 다 포상을 받으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토탈 합쳐봤더니 최소 잡았을 때 수성군이 동학 농민군들을 735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전부 포상입니다. 전부 대포하고 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735대 0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쌍방에 사상자가 있었다. 이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일본군이 나주에 정통 본부가 설치되고 나서는 나주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680명 정도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680명을 누가 죽였느냐? 제가 이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680명 속에서 죽인 자들이 일본군하고 수송군이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주는 본부기 때문에 이 전라도 서남해 지역에서 이 미나미 고시로가 내려온 이후에 1,500명 정도를 일본군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장의원 군대가 있습니다. 중앙의 군대하고 지방의 수송군들이 합동작전을 벌여가지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잡아주면은 지방의 그 수령들이 죽였습니다. 이 수령들이 죽인 숫자가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문서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1,500명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누가 그러면은 실리를 얻었는가?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갑오분공록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오분공록보다 더 중요한 1차 사료가 동학 정토인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훨씬 더 나주의 그 향리 수성군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894년 7월 서성문에 동학농민군이 나타나기 전에 그 배경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3년 동안 나주의 아전들이 가혹한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밀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그 밀란이 1892년, 93년, 94년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94년에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주 목사 민족련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뭐 기후만의 그 금성 토평비라든지 이걸 가지고 민족련을 봐서는 안 됩니다. 민족련의 전체 인생을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민족련은 아주 그야말로 영민시에 민비가 굉장히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지방관을 계속 지방관을 역임을 했고 권력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날 서성문 전투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다른 지방관과 달리 민족련은 동학농민군들을 예를 들면 전주화약에서 참여한 우리 나주 지역의 농민들이 귀가했을 때 잡아다가 3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무안에서도 30명을 죽였습니다. 강경 진압책을 썼어요. 이 민족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그 1883년 때도 가혹한 징세가 비변사 등록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기록이 이 사료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전들의 농간이 아주 심했습니다. 향리들의 농간, 이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암의 의사가 도조 임금에게 보고서를 본명서를 씁니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 그 호남 수계초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나주 밀란에 대해서 상세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호남 암의 의사가 이 숫자가 이게 암의 의사를 가리킵니다. 이 임금에게 올린 글 여기에 보면은 나주는 예전에는 옹부가 아주 뛰어난 고을이었지만 지금은 폐단과 아주
고질밖에 없다. 이 나주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불영이나 재상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나주의 아전들의 이 농간이라는 것이 더 빠르다. 이 임금만이 수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고정이나 민비는 나주의 향리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가 없느냐? 조선의 임금 중에서 고종과 민비가 바로 매간매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폐단이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가장 폐단이 심한 지역이다. 그래서 밀란이 터지는데 1889년에도 이 아전하고 전라 의령의 영장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짜가지고 이렇게 합정을 일성하죠. 나주에 이미 38개 면민이 밀란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당시 향리에 4명의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석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재규가 나오고 있어요. 김창균이 나오고 있어요. 최윤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90년, 91년에도 계속 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1년이 아주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나주 향리 고재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방인데, 보세요. 그 이면상의 보고 글에 나오고 있어요. 이 조세수탈이 이 쌀로 5만 석에서 6만 석을 착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이 고재웅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면상은 이 고재웅과 이 사람들을 전부 간양 관리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91년에 그 밀란이 터졌을 때 약 4개월 동안 나주가 점령당했을 때 수모를 굉장히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2번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수모를 안 당하겠다고 해서 수성군에 아주 그 몰두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은 이건 제 자료집에 아주 상세히 제가 써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여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미 91년에도 나오죠. 7월에서 9월이 10월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벌써 나주의 그 밀란의 주동자들이 관할을 난입해가지고 목사를 위협하고 아정과 향림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관청의 장부를 조사하고 막 개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주 목사라든지 정석진이나 박재규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면상이가 10월 11일 날 암행의사 출도해야 해가지고 쌍방을 처벌했어요. 그래서 밀란의 주도자들도 처벌하고 밀란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도 처벌하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주동자는 많이 투자했는데 맞다가 죽어버렸어요. 물고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에 밀란 참여자들도 죽지 않을 만큼 얻어 터졌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밀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 밀란을 일으킨 그 세골 많이 거둔 놈들 있잖아요. 간양 관리들에 대한 처벌이 이게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잡아다가 암행 의사가 2차례 아마 엄형을 처했으면 빠따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 정석진이나 이 사람 다 맞은 거예요. 박재기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암행 의사니까 이 간양 관리들을 전라 간행에 보고를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드리겠어요. 이 3개 도를 넘어서 유배를 보내라. 이거 올렸는데 전라 감사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하겠어요? 이 항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구나요. 91년에 이렇게 밀란의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내 의사가 나주 감옥에다가 추가비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그 향리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복직이 됐어요. 이 고대 문의가 이방이 되지 않습니까? 향리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향리는 호방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호방은 누가 차지하느냐? 동학농민혁명 시기까지 전부 정석진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이 안 되고 복직이 되면서 여기 정태환이 벌써 포장이 되죠. 여기 1891년에 전부 율생 법률 이게 다 향리들입니다. 향리들. 고소원 세금 걷는 사람들 전부 그 수령이 다 뒷배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이 전부 읍성 그 우리 나주성 안에 살았어요. 향리들은. 그래서 이제 수령을 나주 목사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1894년에 이렇게 그 세금을 내는 농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진압을 했느냐? 이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연구된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박재규 가문하고 정석진의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박재규의 아버지가 박성호인데 이미 1863년에 493마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9만 평이 넘는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규는 1931년까지 살았는데 호가 난파죠. 근데 이분은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1901년 대한제국 시기 때는 이미 21만 평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 논입니다, 논. 이게. 그리고 소작농이 209명이 있고 한 20년이 지나가지고는 2,900마지기 58만 평을 가지고 이걸 김건태 선생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542명의 소작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주의 그 1894년 향리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재규 경우는 1895년에 양반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누가 이익을 챙겼느냐? 수성군이 당연히 창리들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양반이 되고 참봉벼슬을 얻고 이게 국내부 주사, 장군수, 복성군수 또 이민승이라는 그 지방의 중앙의 그 관료가 있었어요. 그 아들에도 보면은 3대를 보면은 66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석진은 1896년에 처형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재산이 정안민인데 1930년에 51만 평이었어요. 그러면 정안민이가 이렇게 30년에 이렇게 재산을 가질 때는 정석진 시대에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지주였습니다. 지주. 그래서 이러한 가혹한 징세, 아까 지금 문제를 제가 얘기했죠. 향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했죠. 여기에 근본적인 정상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밀란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동학농민혁명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렬은 호가 지담인데 189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렬은 정말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1893년에 나주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94년에 이미 고부농민봉기 3월에 1차 동학농민혁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렬은.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민족렬의 입장에서는 나주 목사로서 자신의 그런 권력과 명예를 유지시켜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자기를 도와줄 세력으로서는 향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리한 군교들을 모아놓고 지금 저 동비들은 진압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주 성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헛되이 죽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이 말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주 읍성 밖에는 수십만 평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하고 분교들이 우리는 나주 읍성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사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열은 그러냐? 그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 나주는 천혜에 성이 높고 패자가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뭐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연설문이 그 황현의 오하기문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우영의 영장이 이용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현은 이 민족련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이 민족련은 직업관리였어요. 직업관리.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을 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능수능란했다는 거예요. 이 활자가 사실 그런 뜻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민족련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여은민씨고 상원씨 급전했고 음서 출신이었어요. 이 기록에 봤더니 민비의 눈에 들어서 주요 보호를 수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서경감에서 전부 상주 목사, 남원 부사, 나주 목사, 그 다음에 호남 초토사를 하고 담양 부수로서 끝났죠. 전부 외직을 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성군을 조직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주 읍성 안에는 바로 이 읍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성군에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리, 군교, 관노 아시죠? 사령들 신부로 내준 사람 한 1000여 명으로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라우영의 이원으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예포와 소총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개 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부 아주 최정예. 그래서 이 5대 전투가 치러질 때는 항상 대포 군대하고 소총 부대가 합세되어 있는 포군이 항상 100명이 작전하러 떠났다 이런 기록이 200명이 나가 한 600명 정도의 포군이 있었어요. 이 나주에는 군량을 지급했어요. 관군입니다. 관군. 그래서 이 나주 경우는 1897년에도 이미 한 220명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아들들이 많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전부 그 지휘관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성군의 군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이 정석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석진은 완력이 있고 아주 키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털었다고 돼 있어요.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정석진이 군사령관인데 재산을 투자해서 나머지 향리들도 전부 다 재산을 투자했겠죠. 68명입니다. 근데 이 민족련은 동학농민군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학 도적대들이 있고 도적대들의 소요였어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수령은 세금 내는 농민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권리가 없어요. 강경 진압 이미 그 7월 5일 전에 4월 6일 날 무안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명을 잡아가지고 3명을 효수를 하고 전라우영에서 간대에다 걸었습니다. 27명은 현지에서 처치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1일 날은 27명을 체포했어요. 이 체포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동학농민혁명 총사령관 전봉준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8일 날 한평에 있으면서 전봉준이가 나주의 향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을 석방해달라. 탐관 오류를 징벌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족련은 이미 수성군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주 하약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동학 농민군을 이미 5월 8일 이후에 32명을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 달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5대 전투 시간이 저에게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본군이 금성관에 주둔을 해가지고 이 미나미 고시로와 민족내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성문 전투고 제 자료집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0분인데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5대 전투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성문 전투 때 이 동학농민군은 뭐 창을 들었다고 했죠. 그냥 무장 시위대인데 오합지졸들이죠. 근데 전부 대포하고 장대포로 쐈다고 되어 있어요. 첨보 조총으로 쏘고 이 대왕포는 돌폭탄인데 한 300m가 나갔답니다. 머리나 몸이 맞으면 그냥 직사했어요. 이런 무기는 사실은 친외적들에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게 대왕구라고 이게 돌폭탄입니다. 이게 마중에 이 돌폭탄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인물. 그 다음에 이 첨보총은 지금까지 안 보여요. 아마 소총이겠죠. 이와 비슷한 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쏴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족열이 보고 문건에 나와요. 109명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폭살했다고. 총포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 이 기가 막힌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을 쓰게 된 게 박물관에서 자료를 열람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은 우리 김희태 선생님이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5대 전투에서 수성군이 동학농민군들을 몇 명씩 죽이고 무엇을 그 노예에게서 가져갔는지 내용이 생생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살 동도 수요 성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 이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94년 11월 달, 아까 제가 얘기했죠. 11월 24일 날 남산촌 전투가 끝났다고 했죠. 그 이후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산촌 한박산에 망보러 왔던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남산촌 마을에 갔는데 이 민족열이가 명령을 내려서 정석진 수성군들이 3개로 나눠가지고 353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초토사 이 글씨는 민족열의 글씨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앙에 보고한 거죠. 이때 수성군 지휘관은 전부 향리층이었습니다. 이족 있어요. 이 정석진은 참고로 도통장이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5대 전투에 다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주모 관할에 있는 진산 사창 전투 이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진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전봉준 장군이 서성문에서 109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가 이 전라감사의 공문을 가지고 서성문에 10여 명의 소아를 데리고 서성문에 나타나서 민족열이를 만났어요.谈判을 했어요. 그때 평화협상이 됐더라면 그 이후에 많이 안 죽었을 텐데 민족열은 생각이 전봉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3일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전봉준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탄광오리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수성군을 해산해라. 이 거절했어요. 나는 내 성을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이 현상 유지하겠다는 거죠. 민족련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그 2차 동학농민혁명이 터졌을 때 일본 쪽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을 어떻게 봤냐, 가장 반일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먼저 청나라 군대도 몰아내고 동시에 동학농민들을 전부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합참무장 가와카미 벽참 총감이 9월 29일 날, 이거는 지금 나머지 전라도의 나머지 3대 전투가 터지기 전에 일어난 겁니다. 모조리 동학은 뿌리 살리고 갈 것. 3개 중대 파견이 이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나미 고시로가 3개 중대 병력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학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토토미가 이때 일본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수상이고, 이자가 통감부를 설치했고 안중근의사에게 잘 죽었죠. 이렇게 공문이 나가니까 일본 병참 이토 스케우지가 동학당을 죽여 없애라. 미나미 고시라가 예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일본 조선군 지휘권 전부 미나미 고시로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립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다 뺏겼어요. 심지어 지방관도 미나미 고시로가 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용산을 출발해서 내려오고, 이 시기에 이제 10월 15일 날 용산에서 일본군 3개 중대가 내려올 때 광주에서 이 심산에서 나주 동학농민 이 전투가 터졌는데, 이게 심산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때에도 23명을 죽였어요. 저 포살입니다. 항리층이 지휘관 용진산 전투 10월 28일 날은 이 나주 목사 민족열이가 나주성을 잘 방어하고 그 동비들을 잘 제압을 하는 걸 알고 호남 초토사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호남 초토형이 나주에 설치됐기 때문에 줄여가 그냥 나주 초토형이라고 해요. 원래는 호남 초토형이에요. 그래서 이 호남 초토형이 바로 전라우영에 설치됩니다. 그 여기서 많이 또 죽였어요. 나주 초등학교 이 자리가 주로 여기서 처형을 하고 이제 시신을 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680명이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용진산 전투부터 유림들이 민보군을 결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양반들이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21명을 죽였네, 용진산 전투에서. 지휘관은 항리들이고, 전부 이 4명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석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들을 죽이고 잡는 것을 셀 수가 없었다. 이 종시자를 썼어요. 종시자. 이 종시자. 그 다음에 이제 장등창 고마포 전투. 여기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 민복원이 벌써 1,500명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마을에 데리고 있는 그 농민들이나 노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부 민복원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장등창 전투에서 이 산 위에 있었던 농민군이 있었는데 대포를 쏘니까 농민군들이 이제 원래는 고마포에서 있다가 장등창으로 왔었는데 무안에서 고마포 이 장등창까지 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해산을 시키니까 이 동학농민군들이 그 밑으로 다시 관군이 힘이 센 걸 알고 고마포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도망가는 동학농민군들을 수성군이 쏴주겠습니다. 이때 65명을 죽였고 정석진이가 심리를 추격해가지고 죽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43명을
짓밟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경찰관이 흑인을 그 발로 목을 짓밟아가지고 죽인 적이 있었죠. 아마 달리기를 잘 못한 농민들이 아마 수성군에게 짓밟아, 이것도 보고 그랬어요. 이게 천답사입니다. 천답사. 발굴찬 발굴다. 밟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마포에서 추격을 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그 전투력이 없는 농민군들이 고마포 다리 건너다가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숫자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마포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그날 저녁에도 수성군이 21명을 죽였는데 129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나주 유생 양산형이라는 분은 한 300명 정도를 장등참하고 고마포에 한 300명이 넘었다, 죽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이 유생이 이렇게 썼어요. 다적 멸견이라고 했어요. 많은 도적들을 개를 죽이듯이 죽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나중에 유림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을 능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역사가 발전한 겁니다. 이 향리층, 그 다음에 특이한 사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10분이 더 넘어버렸는데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 유기현이라는 나주 유학은 민보군을 500명을 결성했는데, 동학 농민군 우두머리를 54명 죽이고서 54명의 길을 잘라가지고 민족력이 각각 바쳐가고 있어요.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부군공록에 올라갔습니다. 이 유기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산천 전투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남산천 전투가 터지기 전에 이 민족열과 정석진 입장에서는 고마포 전투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공문을 누가 받느냐? 미나미 고시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이렇게 민족열하고 정석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미나미,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우리 군대가 갈 때까지 잘 사수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미나미 고시로가 그 금성관에 왔을 때 민족열하고 정석진과 미나미 고시로는 아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주라고요. 이런 친작자가 이대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그 한박산까지 망을 보러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이 포군이잖아요. 100명. 이 정예군들이죠. 그래서 얼마를 주겠느냐? 353명을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족열 보고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체가 쌓여서 서로 포개졌다,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건선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주 출신인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나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산촌의 모습이 이때 아마 시신들이 들판에 아주 포개져 있었다는 353명이. 이 민족열도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쓴 보고서에 종식자를 썼더라고요. 아주 잘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족열은 우리 관군은 단 한 명도 죽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썼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네. 그래서 한 최소 5대 전투에서 735명, 그 양상형의 그 글을 합치면 한 806명 정도. 그러면 이분 향리층이 왜 이렇게 그 1894년에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는가? 저는 이게 학자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거는 91년에 그 밀란을 자기들은 다 2번 다시 경기 뺏기고 자기들이 그 지배층인데 이 쌍놈들 천한 사람들은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경 진압을 한 걸로. 자, 이제 미나미
그 고시로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12월 10일 날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부대 명칭은 호비보병 독립19대대 대대장이었습니다. 3중대를 이끌고 왔는데 대대장이었습니다. 이자가 금성관에 일본 동학정토군 본부를 설치해서 동학농민군을 학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동학정토군 본부, 일본 호위보병 19대대 주둔지, 이 금성관의 그 금성관 그 설명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37일을 주둔했습니다. 정확히 일본이 미나미 다 썼어요. 예. 근데 이 미나미 고시로가 보니까 나중에 수성군들하고 민족연합은 합작을 들였어요. 그 농민군들에 대해서는 그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자들이. 그래서 이 나주, 동원, 관할을 다 일본군이 장악했어요. 심지어 사대문에 그 보초를 다 일본군이 섰다고 돼 있어요. 그 민족연합은 어디로 갔느냐? 노방청, 관노들이 거처하는 그 기관으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연합, 그 미나미 고시로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 금성관, 그리고 학살 명령, 10일 다음부터 11일부터 그냥 학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미나미 고시로가. 초면하라고 돼 있어요. 이 기록이 보면. 모조리 그냥 죽여 없애라고 돼 있어요. 죽일 초짜입니다. 죽여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해남, 장흥, 무슨 전부 다 죽이죠. 그래서 이 서남의 지역은 일본군, 그 다음에 중앙에서 관군,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수성군이 합동작전을 벌린 거예요. 가장 반일 세력들을 제압한 거죠. 자기가 그랬어요.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 그 어떤 양호 우선봉 일기에 보면은 이 농민군 지도자 94명을 전라도 지역에 잡아왔는데 94명 중에서 73명을 총살했다고 돼 있어요. 즉킬 총살한 겁니다.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지방관들도 다 명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일본군하고 그 중앙군이 잡아다 주면은 지방관들이 이렇게 죽였어요. 해남에서는 250명, 장흥에서는 300명, 나주에서도 230명이 죽었잖아요. 이때 아마 처형을 하도록 한 자가 민족연이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숫자가 적죠. 그래서 이 에롬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정도로 제압했으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가장 그 한일 무장 투쟁을 한 세력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언제 일어나냐면은 1909년에 그 우리 호남 우병에서 굉장히 시간이 지났. 그때 일본군이 남한테 도벌 작전을 해서 또 죽였죠. 근데 이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개 지역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아주를 봤더니 일본 미나미 고시로가 보건국군에 23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상등병 유지가 최근에 발견되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봤더니 680명으로 나왔어요. 아주 자세히 있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농민군들을 민병, 이게 이제 수성군입니다. 이게 일본 군대가 힘을 해가지고 죽였다. 매일 12명에서 103명, 680명을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항일 세력들이 시신, 아까 얘기했던 아주 초등학교 그 동쪽 울타리 끝에 있었는데, 이 시신을, 와 새가 먹이감을 섰다는 겁니다. 이 처형 장소입니다, 이게. 이게 일치합니다, 이게. 680명. 이 장소입니다, 이게. 이 안에 아마 전라 우연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일본군이 나주에 온 이후로 12월 10일부터 뭔 짓을 했느냐? 그 재물을 약탈하고 토대를 거탈했다고 했어요. 자, 이런데 민족연합과 이 전라 우영의 영장 이후로는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현의 오화기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족연합은 그 미나미 고시로에게 항상 대일본 대대장 합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를 떠난 이후에 편지가 최근 일본의 미나미 고시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그 민족연합 편지가 나왔는데
일본군이 이세를 떨치니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 미나미 고시로가 아니면은 어떻게 동군을 색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편지를 썼어요. 이 민족연호가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민족연호 같은 자가 계속 공무원으로 있으면은 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뒤로 결국은 10년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5년 뒤에 나라가 망했죠. 송별회를 열었어요. 민족연희가 1월 12일 날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주 수성군들이 그 일본군이 주둔할 때 굉장히 많이 농민분들을 죽였어요. 그 왜 죽였는가? 미나미 고시로가 글을 써놨어요. 그거는 나주의 남산천 전투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넘어가지고 국가적으로 해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병들이 장흥하고 해남하고 강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흥 전투라고 이렇게 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잡혀온 사람들을 신문하다 보니까 수성군에 신문하다 보니까 너 예전에 나주에도 서들어왔었지. 그렇다고 한 사람들은 살려두겠어요, 죽였겠어요.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는 동학농민군의 시체가 많은 이유가 이 수성군이 많이 죽였다고 돼 있어요. 일본군이 죽였죠. 같이 죽인 겁니다. 구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주 수성군이 그 체포하고 구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결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수성군하고 양반 유림들은 이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수성군은 전부 유학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반 향리 신분에서 양반 신분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전부 가보군공록에는 5분의 4가 전부 나주 향리 측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68명 중에는 42명. 이 부분을 연구를 좀 안 했어요. 동학당 정토인로. 그리고 다 무관직을 받잖아요. 이 정석진의 경우. 그 다음에 해남 군수로 발령됐어요. 이 정석진은. 물론 나주 우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었죠.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출신 사과. 이게 이 정육품벼슬이잖아요. 사과, 유학 다 받았어요. 보상을 아주 제대로 챙긴 거죠. 그러면 동학농민제자는 뭐가 되느냐? 역전인데 역전. 옥살이 하든지 고향을 떠나든지 역적으로 몰리고 일제시민의 시기에는 그 연장선이죠. 미나미 고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반일분자 동학농민혁명 세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도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이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압살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735명, 680명을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살았다 가면 그 이후에 한일 영향이 우리가 굉장히 셌을 거예요. 이게 다 압살시킨 거예요. 민주 세력을 전부 압살시킨 거죠. 그 다음에 민족련에 대해서 이미 조선민족 대표 33인 3.1혁명 때 참여,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우금치 전투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 9사람이 3.1 독립선언서에 또 9명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독립유공 서울에서는 손병희 선생도 3.1혁명에 참여해서 보상받은 거지 우금치 전투에 참여해서 보상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의병들은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정봉준 장군, 최시현 선생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련에 대해서 조선민족들 33위 권병덕이가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민족련 그 다음에 이승우 이런 사람들이 이 망고에 없는 대학전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패배했어도 결국 우리 역사 발전의 동력이었고 협력한 의미를 가진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현재 그 지역에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어떤 민주 세력이라든지 개혁 세력이 힘이 세다면은 그런 선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선양 방안으로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지금 34개가 있는데 67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주는 그 5월 11일 날 국가기념일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이런 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주가 바로 그 민주도시고 의향이죠. 네. 그 다음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저는 나주 동학농민혁명 사업을 지원하기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전남, 장흥, 무안도 다 있습니다. 전국에 뭐 전북, 충남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많고 유족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 이력탑이 저는 세워진다고 봐요. 서성문에서는 그 109명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나주 초등학교에 일본군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 이력탑, 이게 그 공주 금치에도 이력탑이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지금 장흥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죠. 전국에 탑이 최근에 그 일본인들이 지금 나주에 사제비를 올해 10월달에 세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일본의 양심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1시간만 강연을 해야 되는데 한 20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새를 타고 기억했다고 하는 오건선 괴력주 이렇게 후의 얘기도 궁금하고요. 또 오건선 대접주를 추파하기 위해서 뭐 일제나 공군 측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또 이렇게 추파했을 때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오건선은 정말 제가 보기로도 그 대접주니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간에 남산전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제 그 노새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나주 민족열이나 수성군 입장에서는 오건선이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집을 수성군이 50명이 갔냐면 나주 수성군이 나주에서 부안까지 갔습니다. 기록 김낙철 역사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 나주 수성군이 김낙철은 부안의 대접주였는데 왜 거기 갔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학에는 이렇게 도통이 이어질 때 여론 연비가 있어요. 이게 돌을 물려줄 때, 그래서 김낙철이 오건선에게 동학을 어떻게 보면 전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 수성군이 그 김낙철 집을 습격을 했어요. 가보니까 오건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성군이 그 김낙철의 부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많이 두드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 남편이
는 그럼 어디가 있느냐 5번선은 없으면은. 근데 이미 미나미 고시로가 지방에 있는 그 대적주들은 전부 잡아서 나주로 데려오도록 했죠. 예. 예. 그래서 부안의 그 현감이 이미 감옥에다가 김낙철하고 김낙공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나주 수성군들이 이 김낙철이를 대신 김낙철이를 오건선 대신에 김낙철이를 잡아가자. 그 자기들 신병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일본군하고 중앙의 관군이 나타나서 김낙철을 그 형제를 신병을 자기들이 인도해가지고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농민군 지도자 30명을 함께 일본군하고 관군이 잡아가지고 32명을 나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나주 입구에서부터 나주 수성군 100명이 3시간 동안 32명을 집단 규탄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주 피가 아주 뇌를 여대. 그리고 또 그 나주 초통에 들어와서 또 2시간을 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미나미 고시로가 이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이 미나미 고시로가 금성관에 있으면서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봉준도 나주에 체포가 됐잖아요. 최경선이나 손아동 장군도 이분들은 서울로 올리고 그 김낙철 역사 책을 보게 되면은 32명 중에서 셋은 이유가 없어가지고 풀어주고 그 중에서 김낙철하고 김낙봉은 수계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 나머지 27명은 미나미 고시로 이 자식이 총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건선은 아마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추적이 안 됩니다만은 연구가 아직 미비돼가지고 그래서 금산 전라북도 금산인지 거기서 숨어서 아마 생을 마쳤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차례차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적으로. 하십시오. 다음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전남 통일교육센터 교육위원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주평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주영입니다. 사실 교수님 엄청난 팬분이 순천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 동학농민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통일 교육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꼭 오고 싶어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만이라도 좀 많이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사진 열심히 찍었고요. 교육 자료도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가능하면 교육 자료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런 강의를 하시고 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책, 개선책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 나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기념사회패도 없고 위령탑도 없고 어떠한 그 해당 그때 그 어떤 연례 행사도 없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그런 기미조차도 미동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주에 산지 한 15년 됐지만은 많은 그 조직을 받지만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사실 좀 전무후무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나주만 이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고 또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그 관련 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주만 이렇게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지체가 되어 있는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려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지 나주에서도 어떤 것이 있어야만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잘 선양될 수 있는지 아마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려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잘 나가려면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나주가 왜 그러면은 다른 전북이라든지 심지어 충남, 강원도, 경상도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많은데 왜 나주가 없을까? 저는 그것을 제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2021년에 제가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저는 일제시대 주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학농민 2018년에 동학혁명 관련된 논문 하나를 쓰면서 전봉준 최시영이 소원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주 내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역사학자로서 책이나 논문을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학자로서 우선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우선 최고 사령관이었던 전봉준 장군, 최고 지도자였던 최시영 선생 소원을 신청했는데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 쪽을 전공이기 때문에 연합단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동학기념사업회를 포함해서 유족회라든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50개 단체를 모아서 저희가 2020년 9월 10일 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울국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러면서 2021년에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피켓 시위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보훈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전주, 익산에서도 했는데 보훈처가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러면서 전국에 현수막을 걸도록 했어요. 이 독립유공자를 소원하도록. 근데 그때 제가 다른 무안이나 장흥, 광주, 전북 이런데 심지어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도 현수막이 엄청 게시됐습니다. 근데 나주가 어떻게 현수막이? 그래서 나주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나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기념사업회도 없고 무슨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행사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희망이 보였던 게 원광대하고 나주시에서 나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에 학술대를 이제 참여하면서 나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PT에 게시를 했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를 했죠. 1984에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랬을 때 그 현재를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이 굉장히 더 잘되고 잘 살리려면은 그 시대 정신을 선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나주는 물론 저는 긍정적인 것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김천희 의병장을 선양하고 그 다음에 나주 을미의병이라든지 그 이후에 김태원 의병장이라든지 많은 쟁쟁한 의병운동에 아주 산실이 있죠. 그리고 나주 동학농민, 나주 그 학생운동에 아주 본거지고 그런데 역사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94년, 95년에 그 김천인의 항일의 노선을 누가 이었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분명히 오건선이나 나동항과 같은 척양척이지 않습니까? 척양척에는 동학의 용단 유사를 보면은 그 임난에 그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최진립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최진립의 7대 후손이 최재우입니다. 근데 이 최진립 장군이 어떤 분이냐? 임난 때도 의병장으로 싸우고 병장원 때도 싸워서 그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벌집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재우는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 경상도하고 전라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정유 제라 때 그 호를 배워가고 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최재우의 용단우산을 읽어보면은 개 같은 외정놈들이라고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그 경제를 읽고 동학 도인이 되고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보구왕민, 그 다음에 최강척에,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개 같은 외정놈들 이런 것이 사상이 부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혁명 2차례의 죽을 고미를 넘겨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주가 항일의 도시이기 때문에 나주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도 저는 제대로 복구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나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제가 선양방학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조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학자들이 조직하는 게 아니고요. 기념사업회는 주로 그 시민단체 쪽에서 되시는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4개의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주라고 설립되지 말란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29년 전의 역사이고 또 그리고 증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주에서 그 예를 들면 수성군의 그 후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는 그 수성군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1896년에 나주 을미의병에 참여를 해서 지금 그 정석진하고 김창균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밀양 박씨 그 박재규의 친척이 되는 박근우하고 박상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포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나주 시민들도 모르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그 1년 전에 일어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서 수성군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병 활동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이 됐고 또 그분들이 후손들도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먼저